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주일날 밤에 보내드리는 노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의 생방송 실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많은 분들이 언제쯤 인생 상담은 시작되나요?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총선 끝날 때까지는 인생 상담은 물 건너 갔죠? 예. 공약. 총선에서 야당이 150석 이상 하면 인생 상담을 부활하겠습니다. 예. 야당이 총합해서 15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인생 상담을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공약이에요.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노력해 보세요. 예. 힘들 거라고 생각되시면 어렵겠죠? 예. 최선을 일단 다해 보시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자, 어서 오세요. 자, 평안한 주말 되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음악이 너무 안 들리는데? 아까 그 노래만 음악이 컸나 보다. 예.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따끈따끈 생방송입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 소리 크게 들려요? 그럼 나만 안 들리구나.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300석 가야죠. 미친 거 아니야? 예. 지금 150석도 구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서 들어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랬던 주간일수록 예배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방황과 갈등이 많았던 그런 주간일수록 그 예배 시간이 주는 어떤 그 안정감 내지는 은혜로움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가면서 우리 딸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 우리 딸이 이제 사춘기잖아. 딸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딸이 오늘따라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딸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 뭐였냐면, 사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딸이 굉장히 힘들어했어. 굉장히 많이 딸이 힘들어하면서, 그러니까 왜 힘들어하냐니까, 개학이 다가오니까 얘가 이제 자기가 노력해도 그 성적이 안 나올 것 같다는 두려움,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올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막 너무 절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거 성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잖아. 뭐 옛날 같으면 공부 잘해서 인생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도 얘는 막 그게 너무 고민이었던 거야. 근데 얘가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다 성경 말씀을 이제 주일 설교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주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오늘은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읽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러셨겠다. 내가 딸을 보면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지금 당장 네가 보는 게 잘못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세상이 끝나지 않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딸은 자기가 보는 세상 그게 아니거든. 막 괴로워했단 말이야. 내가 우리 딸을 보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겠구나. 내가 막 이 총선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아. 네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네가 막 세상이 절단날 것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날 못 믿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딸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적금을 들 거다. 그래서 돈을 모을 거다. 어느 만큼 돈을 모을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고맙게도 대학에 떨어져 주면 그걸로 엄마가 너랑 세계 일주 배낭여행을 갈 돈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엄마는 고맙고 엄마랑 해외여행 가주니 세계 일주 배낭여행 가주니까 고마운 거다. 그러니 절대 대학을 못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 딸은 걱정이 많아. 걱정이 잔뜩 있으면서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못하면 네 인생 망가져. 너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면 네 인생 이제 끝나는 거야. 뭐 또 좋은 직장 못 가서 좋은 배우자를 못 낳으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우리는 참 쉽게 아이들한테 네 인생 끝난다 이런 협박을 하고 지낸 건 아닐지. 물론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집에서 한 번도 네가 공부 못하면 네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그럼 근데 그러니까 그 우리 딸은 왜 어디서 이렇게 공포심이 생겼냐면 이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계속 그렇게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인생을 망치는구나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공부 잘한다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공부 잘한다 그래서 옛날에 나보다 공부 잘했던 애들이 나보다 전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요 젊은 세대는 공부 잘한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할 수 없잖아요. 공부 잘해도 뒷배경이 없으면 취직하기 어렵고 어렵게 취직한다 그래도 승진하기 어렵고 그 취직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가 봤자 뭐 40대가 되기 전에 명예퇴직해야 되고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의 길인데 우리가 왜 애들한테 그토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들볶고 있는가. 무엇보다 여러분 저기 그 시험 보셨죠? 아니 그 뉴스 그 사법고시에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왜? 3차 면접에서 애국심, 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은 민주주의라는 걸 뜻하는 상징적인 장치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건 그 국민이,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치 권력에게 위임을 한단 말이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정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국민이 많으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그 대리자를 세워서 대리자에게 권력을 맡기는 거란 말이야. 임시로. 그럼 임시로 맡겨진 권력을 받고 있는 권력자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주인된 권리로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야. 잘해도 비판해야 돼. 더 잘하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달릴 때도 더 잘하라고 비판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뭐 얄짤없이 잘라야 되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 투표를 해서 선출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임기를 보장해 준단 말이야. 그럼 일정한 임기를 보장해 주는데 그 임기 동안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박근혜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약속했던 거 지금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런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을 조직적으로 모여서 소리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데몬스트레이션이고 그게 데모예요. 그러니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판사에게 묻는다라면 그 판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렇게 대답해야 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판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애국심이라는 기준의 국가가 뭐야? 이 애물단지 공주, 그게 국가야. 애물단지 공주를 사랑하냐 마냐 이걸 묻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혼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잘못된 정권을 옹호하느냐 또는 비판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비판하면 아웃. 그래서는 올바른 사법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얘네가 지금 사법부를 8년 동안 이렇게 망가뜨린 결과는 뭐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법부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 새로운 사법부를 뽑을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사법부를 때려잡기 위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적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극렬한 혁명을 일으켜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를 아예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나라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예요. 예. 정말 이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단기간 괴로운 게 아니야. 단기간 괴롭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을 다시 뭐 교체한다고 그래도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나라를 수십 년 후진시킨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예. 한인섭 교수. 예. 이 기사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끔찍한지. 한겨레 신문 기사고요. 예. 한인섭 교수, 애국심 평가, 사시 면접, 난 이렇게 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인석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시 탈락 체험담, 공무원 시험, 애국심 평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 1981년 전두환 때죠. 사법 3차 면접 시험을 치러 갔다. 그 전까지 면접에서는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고들 했다. 그러나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저항 잠재 세력을 싹부터 도려내자는 서슬퍼런 태세였다. 면접 평점 항목으로 국가관을 못 받고 그 첫 적용례가 81년 면접이었던 것이다. 면접위원은 검사 1인, 교수 1인, 검사가 면접에 온 것도 전례 없던 일이었다. 검사가 먼저 질문했다. 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순간 진땀과 당혹함, 그래도 약간의 오기가 발동. 저 시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일제와 광주 학생운동 등 학생운동 있지 않습니까? 당시엔 범죄였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데모가 좋다 이 말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요즘 데모는 어떻게 생각하나? 덫에 걸린 상태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꿈틀. 현 시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고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합격하면 뭘 할 건가? 무변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변론하고 싶습니다. 그럼 판검사는 안 하겠다는 거지? 이런 답변도 왜 꼬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몇 년간은 판사로서 실무 경험을 쌓을 생각도 있습니다. 검사는 끝내 안 하겠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무려 15분이었다. 면접을 마치고 나니 골이 깨지듯 아팠다. 이게 고문이구나. 취약한 수험생들 심리적 칠성판 위에 올려놓고 갖고 노는구나. 이런 느낌. 근데요, 이게 지금 81년도의 경험담이잖아. 근데 이거 말고요, 얼마 전 사법고시, 얼마 전 사법고시에서도 이런 사상검증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81년도의 이 교수의 경험담인데, 지금 얼마 전 사법고시 체험담도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81년도의 질문을 지금 사법고시에서도 비슷하게 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고문이구나. 그리고 이게 저기잖아요. 지금 요즘에 대기업에서 그 면접 시험 볼 때, 대기업 취업 시험 볼 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 취약한 수험생들을 심리적인 칠성판, 여기서 칠성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고문하는, 그러니까 원래 칠성판은 수술대예요. 원래 칠성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수술대야. 왜냐면 이제 수술하면서 피가 많이 나니까 쇠로 된 그 침대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피가 나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침대가, 그게 이제 칠성판인 걸로 알아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칠성판을 박정희 전두환 때 어디다 썼냐 하면 고문할 때 썼어. 고문할 때 이 그 칠성판에 묶어놓고, 왜냐하면 수술할 때도 묶어놓고 하거든.
예. 그래서 이 칠성판에다가 그 소위 이제 그 수술대 위에 올려놔요. 구멍 뚫린 수술대 위에. 그래 놓고 아, 그걸 관뚜껑이라는 표현이구나. 아마도 그러면은 그게 수술대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불렀나? 그러니까 이제 고문할 때 쇠로 된 그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고문을 해. 물고문을 하고, 예.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막 이러면 막 그 피도 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막 항문이 파열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가 나면 그런 피가 그대로 찢겨 나가게 그런 이제 그 수술대 위에 그 올려놓고 고문을 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근태 의원이 옛날에 김근태 의원이 고문당하면서 코에 혹이 생겼어. 옛날에 고문당할 때 이제 그 혹이 생겼는데 그 혹을 수술하려면 수술을 이제 완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문받던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못했다고 내가 들었어. 예. 그래서 원래 칠성판이 수술대가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뉘어놓는 것이 칠성판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눕혀놓는 철침대, 응? 시신을 눕혀놓는 철침대, 그거를 칠성판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구멍 뚫린 수술대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 뭐라 그러나 고문할 때 물고문하고 그리고 막 저기 이 전기 고문을 하고 이러면 막 장파열 같은 게 돼가지고 남자들이 하혈을 한대. 이 장파열이 그러니까 그 전기 고문 같은 거라면 장파열이 돼가지고 막 하혈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하혈을 하면 피가 흐르잖아. 그 핏물이 빠지도록 핏물이 빠지도록 쇠로 된 그 차가운 철 수술대 위에 철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고문을 해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시신을 올려놓는 대나무로 엮은 판에서 유래했나 보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대의 칠성판은 내가 우리 어린 시절에 선배들한테 들었던 칠성판은 수술대라고 들었어. 예. 칠성판에 묶어놓고 고문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칠성판은 그러니까 그게 아마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겠죠. 수술할 때 눕혀놓는 쇠침대, 수술할 때 눕혀놓는 그 쇠침대 같은 데다가 묶어놓고 그 고문을 했다. 그래서 그걸 칠성판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칠성판이 뭔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하여간 그 이 심리적 칠성판이란 얘기는 그 고문대를 얘기하는 거야. 예. 이 심리적 칠성판이라고 그럴 때 그 칠성판은 그 고문대를 얘기하는 거야. 고문대. 고문할 때 눕혀놨던. 예. 고문할 때 눕혀놨던 그 칠성판. 그리고 이제 그 유태인들도 생으로 살아있는 유태인의 그 뭐에 성기를 도려내 갖고 남근을 도려내서 피가 얼만큼 나와요 죽나 그런 거 실험할 때 누워있던 것도 칠성판이라고 부른 걸로 알아. 예. 유태인 학살할 때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생체 실험을 했잖아. 그 우리나라 그 일본 놈들이 그 일제가 군 731 부대? 731 부대에서 우리나라 그 저기 뭐 우리나라 조선 독립군을 비롯해서 중국인이나 이 근처 아시아인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할 때 눕혀놨던 그 마루타 실험했던 철침대 그것도 칠성판이라고 부른 걸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도. 그러니까 왜 쇠침대를 썼느냐 하면 씻기가 좋잖아. 나무 같은 거나 천은 빨아야 되잖아. 피를 빨을 필요 없이 그냥 쇠침대 위에다가 거기서 난도질하고 피를 내고 그랬었던 거야. 그래서 그 스텐 침대를 칠성판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심리적 칠성판이라는 얘기는 그 고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문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게 고문이구나. 심리적 칠성판 위에 올려놓고 갖고 노는구나. 이런 느낌. 예상대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같이 불합격한 수험생은 10여 명. 달리 답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실제로 다음 사시에서 데모는 나쁩니다. 처음부터 납작 엎드린 수험생도 있었는데 이 자리가 말고 다른 데서 똑같이 답변할 건가라는 핀잔을 받았다고 한다. 그도 물론 불합격이었다. 그 시대가 그러했기에.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데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건 그 다음 해에도 불합격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 저기 응팔에 그런 기사가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
그 저기 뭐야 보라가 거기 그 응팔에 나오는 보라가 과거에 데모했던 전력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못 봐. 임용고시를 못 보니까 얘가 세무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세무사 밑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사법고시를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88년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노태우 시대가 되면서 헌법이 바뀌었거든. 헌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 보라도 그 검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짧게 지나갔지만 그런 얘기야. 그 정권이 바뀌기 전 80년대는 이랬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사법고시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후일 과거사위원회에서 정밀 조사를 거쳐 확인된 사실은 당시 불합격 예정자의 명단이 사전에 통보되었고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은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없었던 거야. 사전에 당시에 불합격자의 명단이 사전에 통보되어 있었대.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이 없었다는 거야. 씨발 진짜. 지금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 확인 사실에 터잡아 2008년에 법무부 장관은 불합격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나 같은 불합격자들은 다시 면접시험을 치러 합격증을 받았다. 당시 국가관 분량으로 불합격했는데 27년 후에는 내 국가관이 문제없다고 하니 변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모습이다. 이 기억을 왜 새삼 불러내는가? 앞으로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애국심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의 원안에 포함된 민주성, 공익성, 다양성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애국심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비애국적 공무원을 걸러내자는 게 왜 이상하냐고 반문할 법하다. 그러나 애국심을 빌미로 특정 정권이 선호하는 국가관을 주입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하는 장치로 악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애국가 사절 외우기로 국기 들고 거리 행진 따위로 애국심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애국심은 악당의 마지막 도피처라는 세뮤얼 존슨의 말이 의미하듯이 애국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 중에 진짜 애국자는 별로 없다. 실제로 애국심을 가장 높이 불렀던 게 히틀러 아니야. 히틀러, 모택동,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누구예요? 전두환, 이런 애들의 애국심,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런 애들의 애국심을 높이 부르지만 실제로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국가를 한없이 추락시켰다는 거죠. 국가 숭배를 애국으로 착각하는 건 파시즘, 군국주의, 전체주의의 잔재일 뿐이다. 국가 숭배하고 애국은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변호인에 보면 그 나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어? 국가가 결정하면 나는 따른다. 요즘에 그 사람 텔레비 안 나오더라? 그죠? 저 변호인에 출연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잘 나가는 거는 저기밖에 없어. 오달수. 그 사람도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진정한 애국이란 국가 숭배가 아니라 국민 사랑이다. 아, 중요하네. 진정한 애국이란 국가 숭배가 아니라 국민 사랑이다. 애국이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마음이다. 애국이란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서약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네크라소프. 참된 애국이란 반민주적 시도에 대해 저항하는 용기이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고 물에 빠진 아이들을 향한 헌신의 몸짓이다. 대통령의 자녀 임기도 자꾸 줄어드는데 애국심을 빌미로 정권 충성 분자의 수능주의자만 골라내겠다는 그런 발상은 그만두는 게 마땅할 터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크라소프.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나는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뭐라고 읽었는데 내가 또 잘못 읽었어? 자, 좌우지간. 예, 좌우지간. 그쵸. 예, 라 마르세유인가? 그거는 혁명가요죠. 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애국이란 무엇인가? 우리 손석희 교수의, 손석희 사장의 지난 지난번 그 앵커 브리핑,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예, 굉장히 분노하면서, 애국이 뭐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정말로 주권을 행사하는 거,
참다운 주권 행사하는 거 그게 애국이다. 그러면서 소위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걸 다 하겠다는 게 그게 애국이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박근혜 정부는 뭐 납세 의무 제대로 했나요? 납세 의무 안 했잖아.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탈세 의혹, 대부분이 늦게 세금 내고 그랬잖아요. 뒤늦게 세금 내고 거기다가 병역의 의무도 제대로 다 안 하는 것들이잖아. 그러면서 어디다가 지네들이 애국을 얘기해. 이명박 때도 웃겼잖아요. 그 남자 14명 중에서 11명 중에서 군대 갔다 온 게 4명밖에 없대. 그게 말이 되냐고. 일반 국민의 군면제 비율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그 본인이나 자식들의 군면제 비율하고 따져보면 그것들은 월등히 높다는 거야. 왜? 지금 이 40, 50대 놈, 그러니까 그 지금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이끌었던 5, 60대 놈들이 군면제를 받을 때는요. 실제로 우리 때도 그랬어. 그 신의 아들은 군면제를 받고, 신의 아들은 군을 면제받는 거야.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인가? 왕의 아들이 방위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은 군대를 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신의 아들들, 한마디로 부자들은 다 면제를 받았다는 거지.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이 방위를 갔나? 하여튼 우리 신랑처럼 눈 나빠서 방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방위 간 애들이 있었어. 집에서 출퇴근하려고.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 현역 가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한 집 아들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소위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그 당시 죄 부잣집 자식들이라 군을 다 뺀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뺐던 놈들이야. 그리고 지금은 그놈의 자식들은 군대를 막 이렇게 병무청에서 군대를 안 뺀대요. 군 빼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럼 요즘은 다 군대 가나요? 아니요. 전부 다 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적 포기한다는 거야.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 5년 단위로 조사하면 이명박 때가 15,000, 18,000? 박근혜 때가 16,000? 아니 15,000, 16,000인가? 이명박이랑 박근혜 정부 이렇게 그 5년 동안에 16,000명 정도가 군면제를 받았어. 뭘로? 국적 이탈로. 국적을 포기해가지고 이명박에서 박근혜 5년 동안,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 지난 5년 동안에 국적을 포기해갖고 군면제 받은 새끼들이 16,000명이야. 그러면 유승준 마냥 그 16,000명은 입국을 금지해야지. 그래야 그게 법 앞에 평등한 거잖아.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자식 새끼들 중에도 국적을 포기해갖고 병역 면제 받은 새끼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놈들이 어디다 대고 애국을 얘기해. 어디다 대고 말단 공무원 뽑으면서 애국심을 근거로 얘기해. 니들부터 병역 면제 받은 새끼들, 본인이나 자식 새끼들이 병역 면제 받은 새끼들은 국가에서 월급 받을 자격이 없지. 안 돼. 주일날 이러면 안 돼. 주여. 좌우지간. 그 다음, 이 납세 의무 지나서, 세금, 납세 의무, 병역 의무. 그 다음에 뭐냐? 근로 의무야. 국민의 의무 중에 근로의 의무가 있고요. 근로의 권리도 있어요. 그거 알죠? 근로의 의무도 있고 근로의 권리도 있어요. 교육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권리도 있고. 맞죠? 요즘도 그렇게 배우죠? 그럼 근로의 의무는 뭐냐? 젊은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젊은 사람은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신체가 멀쩡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놀고 먹으면 안 된다. 그게 근로의 의무야.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는 뭐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근로의 의무야.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래서 근로의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근로의 의무, 근로의 권리 대한민국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하는 노동권, 노동의 의무 지금 지켜주고 있지 않잖아. 그죠? 도리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바깥에서 서명 받고 개 지랄 연병하는 게 뭐야?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해서 서명 받고 있습니다 떠드는데 알고 보면 그 서명이 그 경제 무슨 뭐 경제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 한마디로 쉬운 해고를 위한 법이야. 쉬운 해고를 위한 법인데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 서명한 사람들 잘 보라고 그랬어. 누군지.
아마 그거 대부분 돌아가면서 서명하는 걸 수도 있어. 뭔지 모르고 서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길거리에다가 경제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더 빨리 쉽게 자르기 위한 법이야. 원샷법이라는 건 뭐냐? 지금 이 원샷법이라는 건 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회사의 직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직원들을 전량 해고시키면 안 된다. 그런 규제가 있단 말이야. 그 규제를 없애주는 게 원샷법이야. 어? 한마디로 지금처럼 기업의 인수합병이 그냥 다반사인 과정에서 그 원샷법이 통과되면 합병이 될 때마다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돈이 늘어나겠지만 우리 같은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냥 길거리로 나앉는 거야. 그게 원샷법이야. 박근혜가 지금 길거리에서 서명받는 게 그거야. 또 뭐 지금 길거리에서 서명받고 있는 서비스 발전법? 그 서비스 발전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의료민영화법. 의료민영화법이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뭐냐? 예. 지금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의료민영화의 목표가 뭐냐야. 의료민영화의 목표는 뭐냐 하면, 지금의 건강보험을 무력화시켜서 소위 이제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보험회사들이 민영보험을 일반화시키는 거. 그게 목적인 거야. 그게 이제 목적인 사회가 의료민영화인데, 그러면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냐면 그 병원의 영리화야. 원래 병원은 영리 목적의 병원이 아니었어요. 병원의 목적은 영리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의료였어. 그래서 영리 활동, 그러니까 모든 병원은 민영화야. 그러니까 국립병원이 전체 민영병원의 10%밖에 안 돼. 전체 병원의 10%밖에 안 되고 90%는 우리나라는 원래 민영화야. 민영병원이야. 그럼 의료 민영화는 뭘 얘기하느냐? 지금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비보험이라고 들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꼭 들은 사람만 치료받게 하는, 그게 민영보험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자, 우리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이 서비스 발전법에 의료 영리화가 들어있다. 의료 영리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주도에만 병원이 있어. 그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있는 병원은 뭐냐면 관광을 겸해서 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골프도 치고 이런 건강센터를 짓겠다 이거야. 그게 이제 그 영리병원이야, 제주도에. 그런데 그걸 온 나라에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부자들이나 러시아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혜택을 보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료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서 국민 생산이 늘 거다. 그럴싸하죠?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자, 서울대나 연대병원에서 서울대나 연대를 졸업한 최고의 의료진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그런 영리병원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가겠죠. 그럼 우리 일반 서민들은 중병이 걸려도 그런 고급 의술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우리 엄마는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죽는다고 나가라 그랬어. 그래서 퇴원을 했단 말이야. 나와가지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 그 심원은 박사라고 그 심장 전문의가 미국에서 온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심혈관 센터라는 걸 열었어. 우리 엄마가 거의 초대 환자였어요. 초기 환자로 그 박사님한테 치료를 받고 7년을 더 사셨어. 7년? 87년부터 99년까지 사셨, 12년을 더 사셨지. 12년을 더 사신 거야. 근데 이렇게 의료 영리화가 되면 그렇게 유명한 박사들은 그런 영리병원으로 다 데려가 버리고, 그럼 일반 서민들은 그런 훌륭한 의술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영리병원, 의료 영리화의 두 번째 코너는 뭐냐 하면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거야. 원격 진료. 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종합병원 가봤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나는 시간 5분도 안 되잖아.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의사랑 면접하는 시간이 2, 3분도 안 돼. 그죠? 2, 3분도 안 되고 막 약 처방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나오잖아. 근데 가가지고 오래 기다려. 2시간 정도 기다려갖고 2분 만나고 나오는 거야.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걸 더 한다는 거야. 왜? 시골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몇 시간씩 와가지고, 시골에서 몇 시간씩 와가지고 2시간을 기다렸다 2분 만나고 가느니,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진료를 받으면, 말로 이렇게 진료받으면 얼마나 편하냐. 그럴싸하죠? 이 또한.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 원격 진료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여러분들 지방에 가장 살기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방에 살기 가장 어려운 문제? 병원이 없다는 거야. 옛날에 목포에 사는 우리 시청자가 아기가 다쳤어. 한밤중에 막 형제들이 뛰고 놀다가 저기 가구에 부딪혀갖고 이마가 찢어진 거야. 그럼 이걸 꼬매야 되잖아. 그런데 목포에는 밤에 야간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목포에서 광주까지 그 밤에 한 시간인가를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야 됐던 거야. 그러면 이 애기들 살은요,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세포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어버려. 부어버리면 그만큼 수술을 하는 시간이, 수술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나중에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시골 병원의 문제점, 시골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의료 시설이 제대로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격 의료가 되게 되면 시골에 병원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더 이상 시골 병원에 환자들이 안 와. 서울의 병원으로, 서울의 무슨 뭐 현대 아산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이걸 원격 진료 받아버려. 삼성의료원 이런 데로. 그러면 시골의 중급 병원들은 의사들 월급을 못 주니까 망해버려. 그러니까 그 시골의 의료는 점점 나빠지는 거야, 지방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원격 진료라는 게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거. 지금은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암 환자가요, 얼마까지 국가의 건강보험을 혜택받아요? 80에서 90%까지 국가에서 돈을 내줘요. 그거 알죠? 건강보험으로 옛날에는 암 환자가 그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았어. 그래서 옛날에 암 걸리면 돈 없어서 죽었어.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5천만 원을 내야 했던 치료비를 지금 500만 원 내는 거야. 500만 원 내던 치료비를 50만 원 내게 된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고친 건 줄 알아? 그거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 고친 거예요.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 암 같은 이 중증 질환 이걸 왜 건강보험에서 제외했느냐. 그래서 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암 치료비를 그 개인 부담, 본인 부담을 20%까지를 줄여. 20%까지만 부담하게 줄이고 그 뒤에 유시민이 장관하면서 10%로 줄였던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게 김근태 의원의 큰 성과였어. 예. 그런데 자, 우리 이 암의 문제는 뭐예요? 암. 5년 동안 치료를 잘 받았어. 완치 판정을 받았어. 그런데 한 2, 3년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 있죠. 그죠? 자, 재발해서 병원 갔어. 건강보험은 또 똑같이 8, 90% 혜택을 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건강보험이 죽고 민영보험만 있다면 민영보험의 문제점은 뭐예요? 민영보험의 문제점은 지금은 한 번만 진단받은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진단받아도 준다고 그래. 그런데 이 민영보험의 문제는 뭐야? 강제성이 있어 없어? 언제든 지들 마음대로 약관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옛날에 혜택 주기로 했던 거 지네들끼리 막 통지하고 없애고 그러잖아. 그런 시대인데 민영보험은 암 치료비가 2번 안 나와. 민영보험은 암 치료비 2번 안 나와. 요즘은 뭐 2번 치료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거 잘 따져봐. 특정 암만이야. 모든 암이 아니라 특정 암만. 특정 암만 2번, 3번 진단금 나온다. 그런 거예요. 민영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건강보험은 어떤 암이든 몇 번이 걸리든 건강보험 치료를 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 쟤네들은 사실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보험 무용론을 준비하는 거야. 건강보험 무용론. 건강보험 무용론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년에 건강보험 흑자였어. 17조가. 건강보험이 17조가 흑자인데 17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17조가 흑자면 도리어 건강보험료를 내려야 돼. 왜 올릴까? 이번에 건강보험료 일제히 5에서 10% 올랐어요. 10% 이상, 5% 이상 다 올랐어. 이유가 뭘까? 건강보험 무용론을 만드는 거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해지하고 실비보험을 들으라는 거야. 실비보험이 도리어 더 싸. 나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실비보험을 10만원, 13만원짜리 들고 있어. 근데 이건 입원했을 때만 혜택 받는 거지. 응. 물론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 받은 대로 개인 부담을 실비보험에서 해주는 거지만, 이 건강보험이 나는 지금 25만 원을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25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 실비보험은 10몇만 원이야. 그러면 생각하기에 어머 실비보험이 더 싸네? 근데 이건 착각이라고. 왜? 건강보험 25만 원을 내서 원래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건강보험이 내주는 거야. 그리고 도리어 여기서 13만 원을 내면 반값 내잖아. 이 반값으로 200만 원을 내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25만 원에 800만 원, 13만 원에 200만 원 누가 더 싼 거야? 누가 더 싼 거야? 건강보험이 더 싼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요 민간보험보다 건강보험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비싸게 설계해서 자꾸만 비싸게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건강보험 포기하고 민영보험을 들게 하고 그럼 나중에 민영보험이 없는 사람은 수술 못 받는 시대가 오는 거지. 치료비를 못 내는 세상이. 5천만 원 한도에서 90%까지 적용을 받는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의료 영리화의 목적이, 의료 영리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의료 영리화의 문제점 3가지는 이건데,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의료 영리화의 문제점 3가지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한 거 있나요? 혹시 잘못 설명했거나, 지금 뭐 바뀐 내용이 있으면,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참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이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길에서 서명받고 있는 게 그 의료 영리화라고. 의료 영리화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박근혜가. 기가 막히죠? 예. 지금 박근혜가 길거리에서 서명받고 있는 게 그 의료 영리화 추진해달라는,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는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박근혜가 서명받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원샷법, 그 다음에 서비스 발전법이라 그래갖고 이 의료 영리화법,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법. 그래서 지금은 해고를 하려면 조건이, 그러니까 해고를 못하게 돼 있어 원래. 정규직은 원래 별다른 사유 없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고법이 뭐냐면 해고의 기준을 주는 거야. 이런 거 못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여러 개더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해고 법이 총 5개인데 7개인데 7개 중에 쉬운 해고를 하는 게 3개인가 그래. 해고를 쉽게 하려는 거.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길거리에서 서명하고 있는 건데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서명하는 거야. 왜?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다? 좀 학력이 낮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고 고령이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서명을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오늘 어느 닭집을 갔어. 오늘 점심 때 우리 딸내미가 우리 신랑이 아주 맛있는 닭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닭집을 갔네. 그래서 점심을 닭고기를 먹었는데 난 소화가 안 돼. 나는 진짜 통닭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닭집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 어떤 놈이 사인펜으로 써놓고 간 거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누가 화장실에 낙서해 놓은 거예요. 술김에 썼나 봐. 술김에 썼나 봐. 이렇게 개발세발 해가지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경제활성화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걸 보면서 참 네가 이러니까 술 먹고 다니는 거야 싶더라고. 이러니까 술 먹고 화장실에 낙서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술 먹고 화장실에 낙서하는 애들이 박근혜의 경제활성화법을 추진하는 동의하는 거야. 정말 무식한 것도 죄다 진짜 맞는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애국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민은 애국하고 싶어. 일하고 싶고, 그리고 이 납세를 하고 있고, 무조건 납세는 잘하고 있잖아. 국민의 세금 부담률이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기름값 10만 원 내고 담배 한 갑을 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내는 세금이 얼마냐? 담배로 내는 세금이 12만 원, 그 다음에 기름값으로 내는 세금이 6, 7만 원 돼. 6만 5천 원 정도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내고 있는 거 18만 5천 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0만 원 벌어가지고 마지못해 소비를 한 30만 원 했어. 그 30만 원 중에 3만 원이 소비세야. 어? 그럼 이 사람이 200만 원 번 사람이 낸 세금이 얼마냐? 20만 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총 자기 수입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 말고도 세금이 많잖아. 세금이 많은데 물론 저기 건강보험료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내죠. 1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국민연금 한 5만 원 낼 거야.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2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비세와 그 간접세로 내는 게 2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200만 원 중에 이 사람이 내고 있는 세금이,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사용한 금액이니까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뭐 주민세 똑같이 5천 원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여기까지만 따져도 벌써 이 사람은 20%를, 월급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2천만 원 받는 월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 그 사람 담배 한 갑 똑같이 피면 이 사람이 내는 12만 원은 이 사람 소득의 몇 퍼센트, 12만 원 내고 이 월소득 2천만 원이니까 기름 많이 먹는 차를 타서 기름값으로 한 20만 원 낸다고 쳐. 그래서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이 기름값으로 한 13만 원? 13만 원 내고, 그리고 저기 담배값으로 한 12만 원 내고. 그런데 이 연소득이 2천만 원 낸 사람은 그러면 자기 소득에 그 2천만 원에 한 10% 정도를 낼까요? 안 내요. 월소득 2천만 원인 사람은 우리 생각에 얼마 내야 돼? 우리가 16만 원 내니까 얘 160만 원 내야 될 것 같지? 그지? 월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그 저기 16만 원 내고 있으니까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6만 원이면 얘는 160만 원 내야 되잖아. 그렇게 안 된다고. 월소득 2천이어도 이것저것 다 빼줘. 세금에 감세해준 혜택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은 월소득이 2천일지라도 16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지 않아요. 왜? 이건희가 그 저기 배당소득 1170억인가? 천 몇백억을 배당소득으로 받아. 그 재산이 십몇 조 원이야. 그런데 걔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230만 원이라니까. 그러니 월소득 2천만 원이 내가 뭐 160만 원씩 내겠냐고. 1170억인지 하여튼 1000억이 넘어. 그런 거예요. 그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전부 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들일수록요 감세 혜택을 많이 줘요. 그리고 도리어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 연봉 2천에서 3천만 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연봉 2천에서 3천만 원이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이 제일 높아. 연봉 2천에서 3천이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이 제일 높은 거야. 월급의 20%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이게 이명박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명박 때보다 더 나빠졌어. 그럼 왜 2천에서 3천까지만 그러냐? 도리어 그거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이 늘지 않았어. 2천에서 3천, 그 땅 그 사람들만 세금이 왕창 늘은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왕창 늘었으면 그 위도 왕창 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봉 2, 3천이 뭐 2배로 늘었어. 그러면 연봉 4, 5천은, 아니 연봉 뭐 4, 5천까지도 생활비니까 뭐 연봉 1억, 2억이 넘어가면 얘네들도 뭐 도리어 누지세를 붙여서 2, 3배 내야 될 것 같잖아. 걔네들은 세금 늘어난 비율이 작대니까. 연봉이 몇 억 되는 애들은 늘어난 세금이 작아. 우리처럼 막 100% 늘거나 뭐 50% 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게 왜 그랬냐? 박근혜가 연봉 2, 3천이 제일 많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연봉 2, 3천 소득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금을 올린 거야. 박근혜가 이제까지 주장한 게 뭐냐면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복지라 그랬어. 박근혜가 그
대선 토론 때 나와가지고 문재인이랑 붙었을 때 문재인이 그 어떻게 세금을 증세하지 않고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박근혜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지가 하면 증세 없이 복지할 수 있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주장이었어. 그런데 그 누구예요? 문재인이 주장한 건 부자들의 세금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명박이 깎아준 부자 세금, 그 법인세와 뭐 종부세나 이런 것들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 부자 세금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박근혜가 뭐랬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자기는 증세 없이 복지 혜택을 하겠다고 개뻥을 쳤어. 그래놓고 당선이 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자들은 더 감세해줬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자들의 세금 감세율이 더 늘어났어요. 자료 찾아봐. 기사도 나왔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옛날에 노무현 때 법인세가 33%였는데 이명박이 28%로 줄였어. 그걸 박근혜 정부 들어서 16%인가 17%까지 줄였어. 그러니까 부자들의 세금 감세는 더 늘어났어요. 박근혜 때. 그런데 누구? 서민들의 세금은 더 늘어난 거야. 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늘렸느냐? 가령 자영업자가 연소득이 3천이었다. 그럼 이명박 때는 2천만 원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줬어. 2천만 원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1천만 원만 소득이다. 그래서 세금을 매겼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2천만 원까지 비용이라고 이제 근데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서 경제가 더 나빠져가지고 그 자영업자 연소득이 2,500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은 5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 전년도보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매겼느냐? 옛날에 이명박 때 2천만 원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줬던 걸 비용을 절반으로만 인정하는 거야. 1,000만 원만 비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이 원래 500만 원, 3천에서 2,500으로 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사람 소득이 1,500으로 늘었다. 이래서 세금을 더 매겼다니까. 박근혜가 세금 매긴 식이 그런 식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세금이 늘어난 그 구간이 어디냐면 연봉 4천 이하. 연봉 4천 이하가 세금이 제일 많이 늘어난 거야.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혀.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담배를 500원 올리겠다 그랬어. 그때 박근혜가 담배 피는 서민들의 세금을 올린다고 얼마나 쌍욕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노무현 때 그 담배 값을 못 올렸어. 그때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때 김근태 의원은 담배 값을 8,0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 그래야 금연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500원만 올리자. 8,000원은 너무나 서민들 담배 중독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8,000원은 너무 세다 해서 500원만 올리자 그런 거야. 김근태 의원은 8,000원으로 올려서 아예 담배를 못 사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약류로 지정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근데 좌우지간 박근혜가 500원도 못 올린다고 진짜 생브루스를 쳐가지고 500원을 못 올렸어. 박근혜는 3,000원을 2,500원인가 올렸지. 2,000원인가를 올렸어. 원래 2,500원 담배값 중에 1,500원이 1,500원이 세금이었어. 2,500원 중에 1,500원이 세금이었는데 박근혜가 2,000원을 올린 거야. 그래서 4,500원 중에 3,500원이 세금이에요. 담배 연초 원액은 500 몇십 원밖에 안 해. 그리고 나머지가 다 4,000원 가까운 돈이 세금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올린 세금이 2,000원인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담배를 펴서 내는 세금이 12만 원이 넘는다는 거지. 3,000원이 넘으니까. 3,500원이니까 실제로 한 14만 원 돈 내고 있는 거네. 그럼 박근혜가 그것만 올렸냐? 아까 그랬잖아. 소득세도 올렸다고. 소득세도 올렸고 담배세 올렸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유류세야. 노무현 정부 때 내가 기억이 나. 두바이유가 배럴당 30달러였어. 배럴당 30달러일 때 그때 기름값이 얼마였더라? 두바이유가 30달러 근처였을 때 한 800원 정도 했어. 내 기억에 8,900원? 그러다가 나중에 그 두바이유가 120달러까지인가 올라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름값이 2,000원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제 30달러 할 때 6, 700, 그러니까 나는 늘 경유차를 탔기 때문에, 경유차를 탔기 때문에 한 6, 700원인가 내다가 나중에 1,몇백 원까지 냈다고. 1,600원인가? 1,500원인가? 아니, 1,400원인가까지 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유값하고 휘발유 값의 차이가 막 줄어들게 되지. 근데 좌우지간 그때 노무현 때 2,000원을 찍었는데, 그때 원래 2,000 몇백 원이 가야 돼. 그 4배로 늘었으니까 8430이 3,200원 정도 돼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냐? 노무현 때는 유류세를 깎아줬어. 노무현 때는 그때 그 2,000원, 만약에 2,000원이 기름값이면 그 중에 40%가 유류세였어. 800원이 유류세였어. 그런데 2,000 몇백 원으로 넘어가니까 그때 100원인가 200원에 유류세를 깎아서 기름값을 통제했단 말이야. 기름값을 더 올리지 않게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이명박 때 기름값이 2,000원이 돼요. 근데 그때 그 기름값이 원래 2,000원이 되면 안 됐어. 왜냐? 국제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름값을 이명박이 어떻게 했냐면, 기름값이 뭐 떨어졌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름값 안 떨어져. 그런데 기름값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일주일 뒤에 기름값이 올라. 주유소 기름값이. 그런데 실제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정유를 해서 이거를 주유소에서 사는 데까지 3개월이 걸린대. 3개월이 걸리는데 국제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주유소 가격을 올린 거야. 근데 3개월 안에 기름값이 내려가. 그럼 주유소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 안 내려갔어. 기름값이 한 번도 안 내려가고 이명박 때 계속 올라간 거야. 계속 올라갔어.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내나 국제 유가는 이런데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2,000원을 찍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세금이 그때 900원인가 됐어. 세금이 900원인가 되니까 900원 세금을 고정을 한 거야. 이명박 때. 그걸 고정을 해가지고 이명박 말기인가 박근혜 총각 고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원유값이 줄어. 원유값은 주는데 세금이 고정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1,500원 중에 세금이 900원이야. 그러면 실제 지금 기름값은 얼마란 얘기예요? 600원이 안 된다는 거야. 600원이 안 되는데 세금을 고정으로, 원래 그러면은 그 지금 적정한 기름값은 얼마냐면 1,000원 내지는 800원이야. 왜냐면 세금 40%만 붙이고, 세금 40%만 붙이면 지금 1,000원 내지는 800원, 500 얼마라면 9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1,600원을, 1,500원을 내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유류세 때문에. 이명박 때 유류세를 올려가지고 기름값을 올려서 더 거둔 유류세가 4조 원이었어. 1년에 더 거둔 게. 원래 들어오는 세금에다가 더 거둔 게 4조 원이었어. 그렇게 기름값을 올려서 그 이명박이 만든 구조가 고정이야. 그래서 지금 유류세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내리려는 어떤 의지도 없다. 그게, 아까부터 성괴 그러는데, 나는 좀 그래. 성괴라는 건 나는 좋은 욕이라고 생각 안 해. 박근혜 정책을 비판해야지. 성괴라고 비판하는 게 그게 비판이야? 난 아주 저질 비판이라고 봐요. 박근혜더러 노처녀라고 욕하는 거나 성형 괴물이라고 욕하는 거나 난 그건 저질 비난이야. 우리의 수준을 낮추는 거야. 박근혜는 정책으로 비판해도 깔 게 많은데 아까부터 계속 성괴 쓰고 있는 사람들 뭐야? 왜 그렇게 수준이 낮아? 그건 인신공격이야. 늙어가지고 보톡스 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보톡스 맞는 거 갖고 비난하면 그 외모 비하예요. 자신이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주름이 부끄러워갖고 피겠다는데 그걸 뭘 욕하고 그래? 키높이 굳으시는 남자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자신의 핸디캡을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봐야 되고 거기서 언급 안 하는 게 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 나는요, 박근혜는 비판받아 마땅한 대통령이라고 봐. 대통령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게 너무 많아.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인권을
인권을 침해하는 건 난 반대야. 박근혜는 업무상 자격 없는 대통령이고 무능한 대통령이라 욕먹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노처녀라서 욕먹고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욕먹고 뭐 과거사 때문에 과거의 개인사 때문에 욕먹고 나는 그건 반대해. 그 동생 때문에 욕먹고 이런 거 반대한다고. 물론 만약에 문재인 동생이 히로뽕을 했다면 대통령 후보도 안 됐겠지. 조중동이 씹어대서 문재인 동생이 무슨 마약정과 사범이다. 그럼 문재인은 야권 후보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박근혜니까 그 허용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만약에 문재인 친척들이 서로 막 죽고 죽이고 그랬다라면 문재인이 후보가 안 됐겠지. 그러나 박근혜니까 그냥 수사 덮이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부분들, 그 박근혜의 개인사가 다른 후보의 개인사와 달리 취급받고 있는 이 언론 지형은 우리가 그 언론을 비난해야 되는 거야. 그 박근혜가 비난받을 게 아니라 언론을 비난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구분을 하자고. 박근혜의 개인사가 기가 막히죠. 어디 내놔도 부끄러워. 그런데 봐봐.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떠냐. 동성애자가 그냥 저기 총리하고 그래요. 자기 동성애자다 밝히고 총리합니다. 미국은 심지어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된 나라예요. 또 뭐 개인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뭐 애인이 부인도 아니야. 애인이 옛날 누드 사진 찍었다. 그거 막 같이 봅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욕하진 않아요. 그런 거야. 박근혜 가정사가 물론 가십거리는 돼. 그러나 나는 박근혜 가정사는 그 개인의 아픔이라고 봐. 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한다면 정말 우리 수준이 떨어진다고 봐요. 박근혜의 개인사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의 불쌍한 부분이야. 문제는 뭐냐? 지가 개인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국민한테 푸는 건 우리가 비판해야지. 지가 그 이상한 동생들 때문에 지가 스트레스 받은 걸 국민들한테 나와서 사퇴해주라고 지랄하면 그건 욕먹어 마땅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정말 잘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의 업무상 비판은 해야 된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적인 부분은 우리 수준 떨어지니까. 우리가 무슨 국정원 직원이야? 우리가 국정원 직원 수준이야? 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욕을 하나? 부탁드리건데 뭐 성괜히 내가 어제도 금요일도 뭐 때문에 화를 냈는데 그 본론을 벗어난 비난하지 마세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이명박을 쥐라고 욕하는 것도 내가 반대했어. 박근혜를 닭이라고 비트파라는 것도 난 반대해. 그건 비난이라고 봐. 왜? 아니 닭이 무슨 죄냐고. 닭이 무슨 죄야. 아니 온 국민의 온 국민의 영양간식 닭고기. 닭이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 나는 박근혜를 닭에다 비유하는 거 나는 그거 닭에 대한 모욕이라고 봐요. 닭고기가 먹기가 싫어 자꾸 그러니까. 나는 닭을 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더 나쁜 건가? 박근혜를 닭에다 비유하는 건 나는 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 친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박근혜는 그냥 박근혜로 욕을 해야 돼. 박근혜스러운 박근혜는 박근혜로서 욕을 해야지. 왜 죄 없는 닭을 갖다 대고 그래. 그리고 새가 머리가 나쁘다? 새 머리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들이 되게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개념이야. 새대가리 그거 머리가 작기 때문에 새는 지능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거 아니야. 새들의 정보 처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컴퓨터 칩 봐봐. 새대가리보다 조그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런 것처럼 새대가리 그러면서 닭대가리 그거 무식한 욕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요. 박근혜한테 닭대가리라고 욕하는 거 나는 그거 좀 욕하는 사람이 무식한 거라고 봐. 왜? 닭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 닭이 그렇게 머리가 없는 애가 아니라고. 닭대가리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새대가리 닭대가리 막 이러면서 닭대가리를 욕하는 건데 닭이 그렇게 정보 처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영리한데. 그러니까 닭을 모욕하지 말고 괜히 사람을 닭에다 비유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난 솔직히 그래요. 뭐 박근혜한테 성괴다 그렇게 욕하는 거는
뭐 김대중 대통령더러 절름발이다라고 욕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 물론 또 다른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절게 된 건 박근혜 아버지가 그 죽이려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영원히 다리를 절게 된 거잖아. 그죠? 아니, 교통사고를 내서 납치를 한 다음에, 맞지? 그 납치 사건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그때 차로 치여가지고 싣고 태평양 가서 버리려고 한 거잖아. 맞나? 하여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절었단 말이야. 근데 김영삼이 꼴통이 옛날에 막 그 김대중 대통령대로 절름발이라고 비웃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거는 진짜 그 나쁜 거예요. 그거는 수준 낮은 비난이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대로 절름발이라고 욕한 새끼들의 수준이 낮았던 것처럼 나는 박근혜한테 닭대가리라고 욕하는 거, 그건 닭에 대한 모욕이라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 본인이 무식한 거야. 그런 욕하지 말라고. 닭이 머리가 나빠? 내가 볼 때 박근혜보다 머리 좋아. 닭은 자기가 할 일을 알잖아. 닭은 자기가 할 일을 알아. 때 되면 알 낳을 줄도 알고, 날이 밝으면 울 줄도 알고, 알을 품을 줄도 알고. 닭이 무슨 죄야? 왜 박근혜를 닭에다가 비유하냐고. 닭은 자기 할 일이라도 제대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튼실하고 달콤한 살을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용한 닭을 왜 박근혜한테 갖다 붙여갖고 불쌍한 닭을 비하하고 모욕 주고 그러냔 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를 닭에다가 비유하는 건 나는 반대다. 그 이명박을 쥐에다 비유하는 것도 그래. 쥐가 무슨 죄야? 쥐가 무슨 죄냐고. 쥐가 얼마나 유용한데. 이 배가 말이에요? 배가 침몰할 때 쥐들이 바다로 뛰어내린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쥐들이 정박지에서 다 도망가 버린다며. 쥐가 그래서 서양에서는 지혜의 동물이야. 우리 12지신상이라 그러잖아요. 12간지에서도요. 쥐가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소띠보다 쥐띠가 먼저잖아. 그래서 쥐가 지혜를 상징해. 그래서 난 솔직히 이명박을 쥐새끼라고 욕한 거에 진짜 반대했던 게 쥐에 대한 모욕이야.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쥐를 아주 지혜로운 동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쥐에 대해서요, 이명박을 쥐새끼라고 욕하는 건 쥐에 대한 모욕이야. 이명박이 쥐만큼 지혜로워? 아니잖아. 나는 이명박을 쥐로 비유했던 것도 그건 쥐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고, 박근혜를 닭이라고 욕하는 거는 닭에 대한 모욕이라고 봐. 그래서 그냥 이명박스러운 놈, 박근혜스러운 년, 이렇게 욕을 하는 게 낫지. 그걸 막 쥐나 닭으로 비유하는 거 나는 반대이고, 뭐 성괴니 이런 얘기, 그런 것도 나는 반대예요. 그거 정말 우리가 비판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 아니 나는 되게 심각한데 왜 다들 웃지? 나는 진짜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해. 이 박근혜를 닭이라고 욕하고 이명박을 쥐라고 욕하는 거 반대합니다. 진심으로. 예. 어느 날 나도 그 박근혜를 쥐라고 욕하다가, 이명박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 왜 이명박을 쥐박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 쥐박이는 쥐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우리 쥐라고 더 이상 욕하지 말자. 내가 2009년부터인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 현실적으로 쥐가 낫지. 쥐가 나쁜 벌레들 잡아먹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뻥박이라고 욕을 해. 나는 그건 맞다고 봐. 이명박은 뻥박이잖아. 뻥만 치니까 뻥박. 그래서 이명박은 뻥박이라고 불러야지 쥐박이라고 부르지 말고, 박근혜를 무슨 닭근혜라고 부르지 마라. 그건 닭에 대한 모욕이다. 닭이 얼마나 쓸모 많은데 그 쓸모없는 여자한테 닭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냐고. 예. 자, 하여간 그래서 이 박근혜의 이거 봐봐. 그 성괴라고 계속 반복한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다가 얘기가 딴 데로 가버렸어.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예? 정치의 목적이 뭐예요? 왜 정치가 생긴지 알아요? 정치 권력이 왜 생긴지. 초기에 정치 권력이 뭐냐? 부족장. 이게 정치 권력이었어. 부족장. 나중에, 원래는 이제 시족장이죠. 시족의 족장님. 그게 이제 나중에 부족장이 돼. 그 시족과 시족이 합쳐서 부족이 되고,
부족과 부족이 연대해갖고 군장사회가 되는 거야. 들어봤죠? 옛날에 역사 시간에. 그러면 씨족은 뭐야? 혈연관계야. 혈연관계로 모여있는데 가장 연장자. 그 가장 연장자가 왜 필요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야. 언제 사냥을 할지. 왜 연장자한테 그 권력을 줬냐면 이 연장자는 경험이 많잖아. 지금쯤 어디 가면 먹을 게 많다.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족장이라고 이렇게 대우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무리지어 다닐 때, 야, 저기 가면, 그 소가 있다. 그래서 소를 잡으러 가고, 저기 가면 물고기가 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럴 때 필요해서 이제 씨족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이제 씨족과 씨족이 만나는데 더 큰 씨족이 짱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족장이 되는 거야? 그랬다가 이 부족과 부족이 만나면 더 큰 부족장이 짱 먹는 거야. 그러면 이 부족장이 짱을 먹고 군장이 돼서 군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먹고 사는 거야.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군장이었던 거예요. 군장이 그냥 뭐 칼 차고 목걸이 차고 폼 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위 이제 관계 농업이라는 거.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업을 발전시킨단 말이야. 강에서 물을 내서 농업을 발전시킬 때 그 관계 농업을 할 때 이 격자 문지로 물기를 내잖아. 그 물기를 낼 때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그게 정치 권력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가 아닌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설명해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 정치 권력을 만든 이유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늘어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관계 농업이 필요했고 그 관계 농업을 조직된 체계적으로 노동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지도자가 생긴 거예요. 그게 군장사회가 만들어진 목적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전쟁은 언제 생기는 거냐 하면 이제 그 농업사회가 발전하잖아.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 생겨. 그런데 이동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 농산물을 뺏는 거야. 뺏으러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생기는 거야. 나중에는 그 농업의 토지, 농사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영토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 망부에게 속지 마라? 야, 너는 펜딱지 달고 망부에게 속지 마라. 내가 지금 거짓말 했어요? 내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너 지금 후회하고 있지? 네가 언제 펜딱지 달았는지 모르지? 어이, 경성 비스코씨. 너 네가 언제 펜딱지 단지 모르고 일단 그냥 썼는데 펜으로 나온 거지? 당황스럽지? 잘 가. 그래.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 그 펜딱지 달고 지랄하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어느 방에 가면 펜만 채팅하게 해준다며. 재방송 때 펜만 채팅하는 그런 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놈이 이제 우리 방도 그런 줄 알고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너 실수한 거야. 이래서 이제 펜딱지 다른 아이디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예. 자, 하던 이야기 마저 할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정치 권력이 생긴 이유가 이봐, 지금 얘네들이 막 아니라고 버티잖아. 왜? 내가 지금 중요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맨 처음부터 정치 권력이 생긴 이유는요.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생긴 거예요.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생긴 거.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야.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게 그게 정치 권력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고대에 정치 권력이 생긴 이유가 뭐냐?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력이 생긴 거고 그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잘하는 백성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게 그게 권력이에요. 그 애들 중고등학교 역사책에도 나와. 권력이 생긴 이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생긴 이유는 그거라면 현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야.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그게 권력의 역할이에요.
가만있어 봐. 내가 망치 부인이 2명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어. 잠깐만. 네.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권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는 왜 존재하는 거야?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왜 세종대왕이 농법을 연구했겠어? 잘 생각해봐. 왜 세종대왕만 농서를 낸 줄 아는데요. 왕마다 농서를 냈어요. 훌륭한 왕들, 세종, 성종, 그 다음에 뭐 영조, 정조 이럴 때 농법을 계속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했다니까? 그 이유가 뭐야? 국가에서는 그리고 왜 그 누에고치, 잠업, 왜 왕비가 비단 짜는 것을 직접 뽕을 따서 잠업을 모범으로 가르쳤겠어. 그런 경제활동을 정부가 가르치는 거, 그게 정부의 기능이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얘네들이 막 당황하는 거야. 왜? 지네들이 지금 못한 거잖아. 솔직히 이명박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국민을 부자 만들겠다. 국민을 먹여 살릴 정권이다. 그랬지? 이명박이요. 그 서민 경제가 노무현 때 몰락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가 몰락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정권의 의무다. 이명박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평사원이 대표가 된 것처럼 평사원이 사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게 되나 보다. 그래서 뽑아줬다니까. 그런데 박근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물론 대통령 나왔을 땐 그랬어. 경제민주화.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어. 왜? 그 당시 이명박이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폈다는 게 국민들의 불만이었거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던진 거야. 다 같이 먹고 살자. 그게 경제민주화거든. 그래놓고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달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경제민주화를 벌인 거야. 박근혜는. 좌우지간. 그래놓고 지금까지 박근혜가 먹여 살렸어? 못 먹여 살렸잖아. 도리어 서민들한테만 세금 많이 걷고, 서민들한테만 세금 많이 걷고, 그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나빠졌고,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은 계속 줄었잖아요. 가난한, 서민들은 전세 팔아갖고 월세 가고,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월세 보증금도 날리고, 점점 더 가난해졌잖아. 옛날에 노무현 때 잘 나가던 맛집들 다 사라졌고, 지금 골목골목마다 전부 프랜차이즈야. 그리고 옛날에 뭐 퇴직금 받은 사람들 전부 다 날렸고 지금 서민만 다 망했단 말이야. 결국은 박근혜는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가장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경제정책 실패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길거리에 서명하러 나온 이유는 자기는 경제를 살리고 싶었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뻥가로 나온 거야. 뻥가로 나온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서명하는 사람들 옆에서 설명해줘야 돼요. 이거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소위 요즘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국회가 박근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막 프랜카드 걸면서 마치 야당이 반대해갖고 박근혜가 경제를 못 살렸다는 식으로 지금 자기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대부분 국민들이 카톡 하시죠? 저는 카톡 안 해요. 예, 저는 카톡을 안 하고 텔레그램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톡 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카톡을 많이 하잖아. 카톡 프로필로 요즘에 유행하는 프랜카드 대첩. 박근혜가 빨간색으로 거짓말 해놓으면 그 밑에 정의당이 요 위에 말이 왜 거짓말인지 떡 붙여놨더만. 박근혜가 빨간색으로 박근혜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의당이 그 사진 좀 쭉 올려봐봐. 정의당이
저기 뭐야 국정교과서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그 쓸데없는 일해서 국민 좀 괴롭히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그 프랭카드 대첩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프랭카드 대첩들 거기서 가령 박근혜가 그 뭐 박근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식으로 써놓은 빨간 프랭카드에 정의당이 댓글 달아놓은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프로필 사진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 뜨잖아. 그럼 친구들이 한 번씩 보겠죠.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이렇게 이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이 그 KBS, MBC, SBS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채널A, TV조선 이런 종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지가 경제정책 실패 박근혜 정부가 자기네가 경제정책을 실패해놓고 그 책임을 지금 야당에게 몰아서 자기는 경제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를 못 살렸다고 핑계대고 있는 거 이걸 여러분이 카톡 프로필이라든가 카톡에 여러분들 왜 그 상태 표시하는 거 있잖아. 박근혜 때문에 미치겠음. 경제 말아먹고 야당과 국회 탓. 국회 야당 탓.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프로필을 바꾸면 사람들이 모두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어서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노력 담벼락에 글이라도 쓰라는데 그런 노력들이 모이면 결국 진실 지금 메이저 언론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그 YTN, 뉴스Y 이 8개 언론에서 날이면 날마다 24시간 동안 거짓말하고 있어. 그 국민들이 그걸 보고 박근혜가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은 줄 안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일이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카톡 프로필이라든가 이 SNS 프로필에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놓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청년 학생 제가 지난주에 교회 청년들한테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건 강자 편드는 비겁함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거 가해자 편드는 비겁함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셨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 네트워크가 거짓말을 전파하고 있다. 10명씩에게 전파해 주세요.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용기를 내서 알려줘야 된다. 그거 거짓말이래. 부끄럽고 힘들겠지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 된다.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서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그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카톡 프로필로 카톡 상태 표시로 지금 박근혜의 거짓말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주라고. 박근혜의 경제활성화법은 그 박근혜 경제활성화법 서명 절대 반대 쓰는 거야. 자기가 망친 경제를 야당 탓하는 서명운동이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카톡 프로필로 올라가죠. 그죠? 뭐 페북이나 SNS에 그렇게 여러분이 글을 올리면 그래서 온 국민이 옛날에 우리 세월호 때 노란 리본 달기 운동한 것처럼 지금 박근혜가 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이 가짜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런 물결이 일어나 봐. 페북에도 그 박근혜 경제활성화법 거짓말이다. 자기가 망친 경제정책을 국회 야당 탓하는 거다. 이렇게 딱 간단한 문구로 써붙이고 다니는 거. 그게 결국은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이저 언론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왜 1만 당원들 있잖아. 10만 당원. 그 10만 당원 뭐 하고 있어? 그 10만 당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캠페인 팀을 만들어요. 그 당 안에서 더민주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안에서 10만 당원 캠페인 팀을 만들어서 그 카톡 프로필로 이런 문구를 나눕시다. 교육감님, 41조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다 쓰고 누리과정 돈 없다고 하나요? 그 밑에 달린 댓글처럼, 박근혜 누리과정 돈 안 줬다고 전해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캠페인들을 만들어서 그걸
뭘로? 그 당원들이 카톡 프로필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동의하시면 카톡 프로필로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면 10만 명이 100만 명 되고, 100만 명이 1000만 명 되고, 1000만 명이 2000만 명, 3000만 명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10만 당원이 10명에게 퍼뜨리면 100만이야. 100명에게 퍼뜨리면, 여러분 전화번호가 100개라면, 그 100명에게 퍼뜨리면 얼마냐? 1000만 되는 거죠. 10만 당원이 100명에게 퍼뜨리면 1000만 되는 거야. 200명에게 퍼뜨리면 2000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박근혜가 길거리에서 경제활성화법 서명 받으러 다니는 거,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이라고 카톡을 통해서 또는 뭐 페북을 통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이거 가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또 조정래 작가가 박근혜를 지지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조정래 작가가 고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카톡으로 막 지금 어르신들한테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카톡 프로필로 조정래가 박근혜 지지했다는 말 거짓말이래요. 그런 말 퍼뜨리면 조정래 작가가 고소한대요. 이렇게 카톡 프로필을 올리는 거, 그런 것도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카톡 프로필이나 트위터나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진실을 알리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페북 친구가 2000명이다. 그럼 그 2000명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그렇게 바꾸는 거죠.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는 어차피 뭘로 해야 돼? 쪽수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각성된 쪽수. 쟤네들은 돈 받고 움직이는, 물론 이제 돈 안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 남들이 돈 받는 거 모르고 움직이는, 남들은 돈 받고 일하는데 공짜로 일하면서 자기는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바보들도 있긴 있지만, 쟤네들은 사실은 그 정점이 누구야? 국정원 직원들이잖아. 국정원 직원들은 연봉 몇 억이야. 억대 연봉 받으면서 댓글 쓰는 거야. 근데 억대 연봉도 안 받으면서 와 국정원 직원보다 더 열심히 댓글 다는 애들, 너네 지금 당하는 거야. 너네들 억대 연봉 달라고 그래. 국정원 직원들은 억대 연봉 받고 댓글 쓰는 거고, 너네 공짜로 쓰는 거고. 좌우지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이런 국정원 직원들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는 방법은, 우리 쪽수로 밀고 나가야 돼요. 내 앞에 10명에게, 내 주변 10명에게 진실을 알리자. 아니, 쟤네들은 10명에게 전달해주세요 하면서 거짓말 돌리잖아. 근데 왜 우리는 진실을 10명에게 돌리지 않지? 쟤네들은 거짓말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10명에게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진실을 10명에게 전달하지 않냐고. 만약 여러분 카톡으로 거짓말이 왔어. 경제활성화법이라든가 조정래가 박근혜를 지지했다든가 또는 김동길의 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든가 그런 카톡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그 기사나 링크, 뉴스 주소나 아니면 망치부인 해당 방송 주소를 딱 링크를 달아갖고 10명에게 전달해주세요. 그래서 도리어 전달하는 거야. 답장을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고 그런 카톡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망치부인이 그 얘기한 거 있잖아. 김동길 교수의 국회 개혁 방안, 그게 거짓말인 이유 방송했어. 그 날짜 방송 유튜브에 보면 있어. 그 주소 링크하고 이거 김동길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10명에게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전달한 사람한테 답장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그 다음에 뉴스, 조정래가 박근혜를 지지했다. 10명에게 전달해주세요. 오면 조정래가 고소한다는 기사를 주소 링크 달아서 10명에게 전달해주세요. 답장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들의 거짓말의 파도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들의 거짓말의 파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 실천은 여러분한테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배에 탄 선원들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백 척의 일본 적함이 오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13척의 초라한 거의 반바되다시피 한 그 아슬아슬한 13척의 전함밖에 남지 않은, 우리는 그런 상태야.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가능해요? 이긴다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싸움이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이 총선은 이 적함, 수백 척의 적함을 끌고 온 이 외군, 외구 함선에 맞선 이순신의 13척이 우리야. 자,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걸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단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목숨 걸고 단식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카톡 프로필, 페북 프로필 바꿔주는 거 부끄럽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걱정되시죠? 염려되시죠? 그래서 못 바꾸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신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프로필을 바꾸신다면 그거 죽는 것보다 쉽잖아요. 안 그래요? 목숨 걸고 단식 투쟁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카톡 프로필을 하면 모르는 전화번호가 협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반드시 캡처 떠서 저한테 보내세요. 번호까지. 우리 공통된 번호가 있다라면, 공통된 번호가 있다라면 그 번호를 추적하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동대체, 저한테 보내지 말고 더민주로 보내세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내서 이렇게 내가 협박받았다. 내가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캠페인을 했더니 이렇게 협박 문자가 왔다. 혹시 이런 문자로 받으신 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범인을 추적을 하는 거야. 1인 시위나 단식투쟁 목숨 걸고 못하잖아. 쪽팔릴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는 카톡 부대가 되시자고요. 진실을 밝히는 카톡 부대가 되는 게 죽는 것보다 쉽잖아요. 제가 뭐 잘못 생각했나요? 자, 그래서 당원이면 당으로 고소하시고 당원이 아니면 저한테 그 캡처해갖고 보내시고요. 예, 그러면 그 공통된 번호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뭐라도 하자 그랬잖아.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도 해라. 시위를 하든 아니면 댓글을 달든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든 뭐라도 하자. 우리 지금 뭐라도 해야 돼. 지금요.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함선이 그냥 다 전파됐다면, 전멸했다면 조선은 없어졌겠죠. 그때 1592년에 우리 조선이 일본 땅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 13척에 탔던 그 선원들이, 이 농민군들이, 그 승병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 여기서 죽자. 내 시체로 이 길을 막아. 내 조국으로 가는 길을 막겠다. 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정도의 각오는 못하더라도 정말 진실을 전하는 진실부대, 이 거짓의 네트워크에 맞서는 진실부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뭐라도 합시다. 지금 가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지금 뭔가 막 입당을 했어. 근데 입당한 당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이 입당한 당원들이요. 모여가지고 그 캠페인을 연구하라고. 거기 게시판 없나? 더불어민주당 게시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모여서 우리 카톡 프로필 바꾸기 운동을 제안합시다. 어떻게,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이걸로 밀고 나갑시다. 그래서 지금 막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 있잖아. 진선미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를 옹호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이번 주는 우리 다 같이 이 얘기를 합시다. 박 시장과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이고 법적 처벌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돌리시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자. 그러면 그거를 쫙 돌리고, 그런 캠페인을 좀 해줬으면, 그러면 그게 뭐든지 하는 게 되는 거잖아.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제가요, 요즘에 우울했어. 그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요즘 망치분이 굉장히 우울해. 기가 좀 뭐라 하더라? 다운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다운돼 있지? 보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더불어 콘서트 보면서 내가 더 다운되는 것 같아. 왜 다운되냐? 나는 거기 못 가거든. 나는 누구누구 덕분에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고 정당활동이 금지돼서
나는 더불어 콘서트에 못 가. 근데 막 자기네들끼리 너무 즐겁게 막 콘서트를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거기서 막 다운이 되더라고. 나는 가지도 못한데 지들끼리 즐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선거운동도 못 하는 거야.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면 내가 막 다운이 되는 거야. 비웃는 사람들은 뭐지? 이 비웃는 사람들은 뭐야? 내가 다운돼서 고마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웃는 사람들은 막 고소하다, 꼬숩다 이런 거야? 알았어. 킥킥거리네, 크크크 거린 애들은 전부 블랙이야. 절대 안 풀어줄 거야. 아이디도 외워야지. 핫 주스, 그 다음에 호프 00, 그 다음에 오마이, 끝까지 함께? 절대 얘네들을 풀어달라도 안 풀어줄 거야. 자, 블랙을 계속 걸어서, 펜딱지 달구도 그래, 지금. 내가 그래갖고 되게 우울했어요. 우울함이 뭐야? 예, 우울함이라는 게, 왜 웃지, 지금? 지금 웃을 타임이야? 지금 웃을 타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우울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울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 그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거 때마다 우울한 거야. 선거 때마다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 생각 때문에 우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우울해 하다가 문득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 아, 내가 왜 선거법에 걸렸는지, 왜 선거법으로 나를 묶어뒀는지 잊고 있었구나. 왜 내가 선거법으로 묶였냐 하면, 만약에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남편 선거운동을 했어야 됐고, 우리 동네 내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만약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위였다면, 나는 재작년에는 남편 선거운동을 했어야 됐고, 또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했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법에 걸려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방송만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송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 벌어졌냐? 거기서 답이 있다는 거야. 뭐냐? 얼마나 선거를 앞두고 이것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어. 그죠? 당장 내가 오늘 막 어저께하고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 금요일하고? 내가 오늘 힘이 난 이유가 뭐냐면 이 프랭카드 대첩을 보고 깨달은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종편을 통해서 지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사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밝히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죠? 끊임없이 저놈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밝히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인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거법 위반에 걸리게 하신 건데, 내가 선거법 뭘로 위반했어? 국내 유일하게 사실을 말해갖고 걸린 언론인이야. 사실로 후보를 비판해갖고 걸린 사람이 나야.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도리어 지금 망치 부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대8로 싸워라 이거죠.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뉴스Y, YTN, 얘네들이 지금 날마다 24시간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24시간 생방송을 틀어놓고 그들의 거짓말에 맞서 싸우는 거, 그게 내 역할이다. 연합뉴스 TV, 뉴스와이가 연합뉴스 TV로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싸워야 될, 내가 그들의 거짓말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내가 방송을 하라고. 그래서 나를 쟤네들이 그 선거운동을 못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하던 상황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거야. 내가 선거운동을 못한다는 그 우울함이, 그래, 내가 선거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거짓말 종편 언론하고 맞서 싸우는 거지. 사실은 내가, 여러분 옛날에 선거운동 하는 거 보셨죠? 선거운동 하면 사실 내가 하루에 만나는 유권자가요, 수천 명이지만 다 달라.
그러니까 나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선거운동이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가는 데마다 연설을 달리하면 안 돼. 왜? 이 말 듣는 사람이랑 저 말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선거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24시간 방송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내가 협조 체제가 잘 돼야 돼. 뭐냐? 지금 종편에서 이런 거짓말이 나왔어요. 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진실을 찾아내서 방송하는. 우리가 이 선거 기간이 되면 체제를 바꾸자고. 선거 때가 되면,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아니면 3월 한 중순부터는 체제를 바꿔서,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허위 사실을 종편이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 지금 종편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대. 우리 언론 감시단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죠? 언론 감시단 만들기로 하셨던 분들이 하실 일이 뭐냐? 종편에서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써서 보내주시면, 캡처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가령 여러분이 들었어. 채널A나 이런 TV조선에서 이런 거짓말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채널A TV 뉴스를 검색을 해. 그래서 그걸 링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그 뉴스를 듣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잘 모르면서 보내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채널A TV조선이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런데 진실은 이거다. 망치부인님 방송해 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채널A TV조선에서 뉴스를 봤는데 거짓말이야. 뭔가 이상해. 그러면 팩트를 확인해. 뭐 오마이나 경향 한겨레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를 확인해. 그 다음에 망치님 지금 채널A나 TV조선 이 8개 우리는 앞으로 8대 종박 언론이라고 부릅시다. 8대 종박이들이 지금 이런 거짓말 했어요. 근데 이 진실은 이거네요. 망치부인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시민의 날개 나도 몰라. 어떻게 된지. 시민의 날개 어떻게 된지 나도 잘 모르겠어. 예. 지금 시민의 날개는 대선용이란 얘기가 있어. 좀 아차 싶은데 하여튼 우리가 총선 때 시민의 날개를 같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민의 날개는 대선 준비하는 조직이다라고 기사가 났어. 좀 황당하긴 한데 좌우지간 시민의 날개는 조금 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만 바라봐. 예, 나만 바라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언론 감시다. 그래서 지금 이 8대 언론에 나온 거짓말.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령 그런 것도 있죠. 부모님이 채널A TV조선 보고 어떤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잖아. 그러면 그 뉴스를 찾아. 그래서 링크를 해. 뉴스를 확인을 해. 그 다음에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에서 진실을 확인해. 관련 뉴스 검색해갖고 나한테 딱 보내주면서 망치부인님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나 봐요. 진실은 이거예요. 방송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갖고 방송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허위 사실을 진실을 밝히는 카톡 프로필 운동. 카톡 상태나 SNS에 자기 상태 표시글로 진실을 밝히는, 그거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그렇게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뭐다? 지금 허위 사실을 듣고 이런 얘기를 주워 들었어. 그럼 거기서 부모님이랑 싸우지 말고, 나한테 그거를,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는 뭐고, 관련 뉴스는 뭐고, 진실은 뭐다? 딱 정리해갖고 나한테 망치부인님 방송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싹 잘 정리해가지고 방송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수피조아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수피조아님, 이어폰이 지금 채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방송 내용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는, 예. 그럼 망치부인이 생방송 안 할 때도 가능하죠. 지금 채널A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팩트는 뭐다? 널리 알려주세요. 채팅창에서 여러분들끼리 재방송할 때도 공유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예, 여러분이 채팅창에서도 그렇게 공유할 수 있어. 재방송 중에도.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예, 쟤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잡을 수 있다. 진실을 전하는 진실의 물결.
닉네임, 그러니까 이 운동의 이름을 진실의 물결. 쟤네들의 거짓말 네트워크에 맞서는 진실의 물결. 그래서 거짓말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딱 전달되면 그 파도의 방향을 바꾸는 진실의 물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허위사실을 딱 유포했으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법적 조치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관련 뉴스를 링크를 딱 시켜가지고 10명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답장하기. 이런 운동. 그 다음에 망치부인 방송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시청자 글을 쓰셔도 좋고, 함께 읽는 뉴스에 쓰셔도 좋고, 그래서 채널, 8대 종박이의 거짓말, 그리고 팩트는, 그래서 국민 팩트체크가 되는 거지. 국민 팩트체크. 그래서 종편의 거짓말, 우리는 팩트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 방송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게시물을 계속 올리면, 망치부인이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내용일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캡처해서 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진실의 물결 운동. 언론의 거짓말.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의 물결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저들의 거짓말을 우리들의 이 진실의 물결로, 이 물결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나는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작은 시도가 될 수도 있다. 이름이 뭐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정의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프랭카드. 너무 시의적절하게 프랭카드 맞불 작전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 보면 정말 정의당 홍보팀을 더불어민주당 홍보팀으로 싹 흡수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면 진짜 눈에 확 띄게 잘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그 홍보팀은 또 지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서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정의당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조언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또 그랬다 그러지 말고, 내 얘기하지 말고, 정의당처럼 감각 있게, 정의당처럼 그럼 또 자존심 상할 거야. 좀 더 선명한 프랭카드를 해달라. 좀 더 선명한 색깔. 아니,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옛날에 우리도 옛날에 프랭카드를 만들었었어. 그 다음에 눈에 가장 잘 띄는 색깔이 뭐냐? 파란 바탕에 흰 글씨예요. 파란 바탕에 흰 글씨가 가장 눈에 잘 보여. 빨간 바탕에 흰 글씨도 잘 보이는데 파란 바탕에 흰 글씨는 어떤 느낌을 주냐? 신뢰감을 줘요. 파란 색깔이 주는 느낌이 안정감이래. 그래서 빨간 색깔은 약간 흥분시키지만 파란 색깔은 안정감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란 색깔의 흰 글씨로 그렇게 좀 선명하게 진보당이 노란색에 까만 글씨 썼잖아. 근데 파란색의 흰 글씨로 빨간색 글씨 밑에 교육감님 누리과정 41조 어디다 쓰고 돈 없다고 누리과정 돈 없다고 하나요? 그 밑에 문구는 알아서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딱 진실을 밝히는 16자를 넘지 않는 중요한 건 그 16자가 넘으면 안 돼. 16자 넘지 않게 길어야 20자를 넘지 않게 해야 딱 한눈에 알아봐요. 큼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홍보전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썰전 안 봅니다. 예. 저는 종편 프로그램은요. 절대 안 봐요. JTBC에서 보는 건 딱 2개예요. 손석희 뉴스하고 비정상회담. JTBC에서 보는 거 딱 2개야. 손석희 뉴스하고 비정상회담. 그거 말고 안 봐요. 예. 여러분들 그런 다른 프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데 참 그래. 사람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나서 시사에 관심이 생기면 이거저거 아무거나 다 들으러 다녀. 부작용인 것 같아요. 예, 부작용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막 이것저것 듣고 다니다가 이제 돌아오긴 돌아와. 다 들어봤는데 역시 망치부인님이 설명이 제일 쉬워요. 이러면서 돌아오긴 하는데, 나는 JTBC에서 보는 거 딱 2개라고. 비정상회담하고 손석희 뉴스만 본다고. 왜냐하면 JTBC가 전부 정상이 아니에요. JTBC가 원래 중앙일보에서 만든 종편이기 때문에 특히 JTBC의 썰전 같은 건 예능이야. 그거 손석희 보도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이라고. 진짜 비정상회담 말고
그 썰전이나 이런 거는 그 저기예요. 뭐라 그러나 예능이야. 그걸 뭐라 그래야 되냐? 자극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그러니까 볼만 JTBC에서 믿고 본 건 내가 볼 때 딱 2개밖에 없다고 봐. 비정상회담하고 그건 예능이지만 그 팀이 정상이야. 그 팀이 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회담하고 손석희 뉴스만 봐. 나머지는 나는 JTBC 뉴스도 나머지는 안 믿어. 나머지는 약간 논조가 아주 좀 이상해. 예. 한겨레 25 종편이 뭔가요? 그렇죠. 우리 종편이 뭔가요? 모르는 분들 있어. 종편이 뭐냐?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거야. 그러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게 뭐냐? 원래 여러분 케이블은요. 여러분 이제 신문에 딱 케이블 편성표 가서 봐봐. 그러면 스포츠,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뭐 예능 따로따로 있죠. 생활, 정보. 케이블 TV는 원래 그 KBS 시청료가 2,500원이잖아. 근데 케이블 시청료는 15,000원이야. 그러면 15,000원이라는 비싼 시청료를 내고 봐야 되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채널 선택권을 주겠다. 그냥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분야만 골라볼 수 있도록 채널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케이블은 종류별로 다른 거야. 그래서 24시간 보도 채널은 뉴스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만 해야 되고, 영화는 영화만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케이블은. 그런데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케이블 방송 중에서 다양하게 섞어서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 채널이요. 원래는 보도 채널이 그 케이블 중에 YTN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연합뉴스 TV가 생긴 거야. 뉴스 Y가. 보도 채널로. 그럼 보도 채널은 24시간 보도만 해야 되고 그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채널A TV조선은 보도 채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MBN도 원래 보도 채널로 냈다가 종편으로 바꿨어. 왜냐하면 JTBC에서 그 워낙 손석희 뉴스가 진실을 얘기하니까 MBN이 원래는 JTBC를 종편으로 만들고 MBN은 24시간 보도 채널을 하려고 그러다가 종편으로 바꿨어. 그래서 자극적인 내용들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꼴통 새끼들 데려다가 막 말싸움을 시켜. 하나같이 꼴통 새끼들 데려다 말싸움을 시켜서 자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게 종편의 목적이야. 보도 채널은 허위 보도를 하면 욕을 먹어요. 비난을 받아. 근데 종편은 그게 보도가 아니야. 예능으로 들어가. 그 미친놈들 나와서 말싸움하는 프로들이요. 전부 다 보도가 아니라 예능으로 들어가. 그래서 책임 없이 얘기하는 거야. 예, 무책임한 채널인 거죠. 예. 반노 채널이 아니라 반진실 채널이지. 김대중 욕도 하잖아. 김대중이 빨갱이였다고 개소리하고. 이 종합편성 채널이 현재 채널A, TV조선, MBN, JTBC 4개예요. 그런데 그 4개 중에서 JTBC만 아주 독특해. 왜? JTBC 사장이 따로 있고 JTBC 보도 부분 뉴스가 따로 있는 거야. 보도 부분 사장이. 손석희는 JTBC의 전체 사장이 아니야. 보도 부문 사장이야. 그래서 JTBC의 뉴스에 관한 책임은 손석희가 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썰전에 대한 책임은 딴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썰전이 맨날 미친놈들 나와서 말싸움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JTBC의 손석희 뉴스만 볼만한 거야.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 있죠?